기능 하나를 수정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잘 되고 iOS에서는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도 미묘하게 다르고 성능도 다르고 오류도 다르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계속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만들고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같이 쓸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서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개발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용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SDK, 앱 개발, 웹 개발, 네이티브, 크로스 플랫폼, 플러터, 다트, 플러터 플로우.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단어들이 전부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개발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왜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는지, 왜 플러터가 나왔는지, 왜 다트라는 언어를 쓰는지, 그리고 왜 플러터 플로우 같은 도구가 등장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플러터 문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플러터를 겁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자의 역사부터 프레임워크의 등장, 다트와 플러터의 관계, 그리고 플러터 플로어가 왜 쉬운 도구인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플러터는 갑자기 등장한 기술이 아닙니다. 개발자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플러터 플로우는 플러터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플러터의 구조를 눈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든 도구입니다. 먼저 아주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개발자라는 직업이 너무 익숙합니다. 앱 개발자, 웹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AI 개발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직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40년대 컴퓨터라는 물건이 막 등장하던 시기에는 지금처럼 키보드로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45년에 완성된 ENIAC이라는 초기 전자식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시절의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코드 작성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코드 편집기에 글자를 입력하지만 그때는 케이블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조정하고 기계의 동작 자체를 물리적으로 세팅하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즉, 초기의 개발자는 코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어떻게 움직일지 설계하고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걸 매번 기계어로 직접 다루는 건 너무 어렵다. 컴퓨터는 0과 1을 이해하지만 사람은 0과 1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계산하고 조건을 따지고 반복하고 순서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1950년대에는 포트란 같은 고급 언어가 등장합니다. 고급 언어라는 말은 어려운 언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계가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개발의 방향은 계속 하나였습니다. 기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개발의 역사는 결국 이 방향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처음에는 기계를 직접 다뤄야 했고, 그 다음에는 명령어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해야 플러터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러터도 결국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개발을 더 사람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프레임워크입니다. 입문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프레임워크는 다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말 그대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다트 같은 것들이 언어입니다. 그런데 언어만 있다고 해서 앱이나 웹사이트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망치, 못, 나무, 시멘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멋진 집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순서로 지을지, 기둥은 어디에 세울지, 창문은 어떻게 넣을지, 배선은 어떻게 할지 전체 구조가 필요합니다.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는 재료에 가깝고 프레임워크는 구조와 작업 방식에 가깝습니다. 프레임워크는 개발자가 매번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정해진 구조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로그인 구조, 화면 구조, 데이터 처리, 화면 전환, 이벤트 처리 같은 것들은 처음부터 직접 다 만들지 않고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방식 안에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레임워크는 개발자를 위한 작업대입니다. 그냥 빈 바닥에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기본 골격과 도구가 준비된 공간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역사는 개발자가 반복해서 겪는 불편함을 줄여온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앱 개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개발자들은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앱을 만들어야 하는데 플랫폼이 나눠져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려면 자바나 코틀린을 사용해야 했고, iOS 앱을 만들려면 오브젝티브-C나 스위프트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사용자는 그냥 하나의 앱을 원합니다. 하지만 개발자는 두 개의 앱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용 앱 하나, 아이폰용 앱 하나. 화면도 따로 만들고, 기능도 따로 만들고, 버그도 따로 고치고, 업데이트도 따로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 앱을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상품 목록, 장바구니, 결제, 마이페이지, 알림 기능.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도 필요하고 아이폰 사용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발자는 같은 기능을 두 번 구현해야 했습니다. 이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이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유지보수 문제입니다. 기능 하나를 수정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잘 되고 iOS에서는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도 미묘하게 다르고 성능도 다르고 오류도 다르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계속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만들고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같이 쓸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서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크로스 플랫폼은 말 그대로 여러 플랫폼에서 하나의 코드 기반을 활용하려는 접근입니다. 플러터가 나오기 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앱, 웹뷰 기반 앱, 리액트 네이티브, 자마린 같은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구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하나의 코드로 여러 플랫폼을 대응하려는 방향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방식들이 중간에 연결 구조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로 코드를 작성하면 그 코드가 중간다리 역할을 통해 네이티브 기능과 연결되는 식입니다. 이 중간다리를 흔히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브릿지는 쉽게 말하면 통역사입니다. 개발자가 한쪽 언어로 말하면 브릿지가 그것을 네이티브 쪽에 전달합니다. 이 방식은 편리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통역 과정이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UI가 플랫폼마다 다르게 보이거나 성능이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기존 방식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네이티브 기능을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가? 그런데 플러터는 질문을 바꿉니다. 꼭 네이티브 UI에 의존해야 할까? 우리가 직접 화면을 그리면 안 될까? 이 질문이 플러터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왜 구글은 플러터를 만들었을까요?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안드로이드 개발만 강화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글 검색, 유튜브, 지메일, 구글 맵스, 구글 애즈, 구글 페이 같은 서비스들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폰 사용자도 쓰고 웹 사용자도 쓰고 데스크탑 사용자도 씁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빠르고 일관된 높은 품질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플랫폼마다 개발 방식이 너무 다르면 속도도 느려지고 품질 관리도 어려워지고 디자인 일관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앱 디자인이 점점 복잡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 앱은 단순한 목록과 버튼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니메이션, 부드러운 전환, 브랜드 중심 디자인, 커스텀 UI, 복잡한 인터랙션이 중요해졌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UI만으로는 브랜드가 원하는 섬세한 디자인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다른 접근을 선택합니다. 기존 방식처럼 안드로이드 UI, iOS UI를 각각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플러터 자체가 화면을 직접 그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플러터의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플러터는 네이티브 위젯을 단순히 감싸서 보여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기만의 렌더링 엔진을 통해 화면을 직접 그립니다. 쉽게 말하면 운영체제가 버튼 하나 만들어줘 라고 부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러터가 직접 버튼 모양을 그리고 텍스트를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화면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든 iOS든 같은 코드에서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플러터가 기존 크로스 플랫폼 도구들과 다른 지점입니다. 기존 방식이 각 플랫폼을 잘 연결하자였다면 플러터는 우리가 직접 그리자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트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입문자들이 플러터와 다트를 헷갈립니다. 플러터가 언어인가요? 다트가 프레임워크인가요? 아닙니다. 다트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플러터는 UI 프레임워크 또는 UI SDK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트는 말을 하는 언어이고 플러터는 그 언어로 앱 화면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와 구조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다트는 한국어입니다. 플러터는 그 한국어로 작성하는 건축 설계 시스템입니다. 다트만 안다고 앱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플러터라는 구조 안에서 다트를 사용해야 버튼도 만들고 화면도 만들고 리스트도 만들고 페이지 이동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플러터는 다트 없이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플러터의 화면 구조, 동작, 상태 변화, 이벤트 처리는 다트 코드로 표현됩니다. 그럼 왜 다트였을까요? 다트는 2011년에 구글이 공개한 언어입니다. 처음에는 웹 개발에서 자바스크립트의 복잡함과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의 핵심 언어였고 지금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걸쳐 발전하면서 여러 스타일과 복잡성이 섞였습니다. 작은 웹페이지를 만들 때는 유연한 장점이 있었지만 대규모 앱을 안정적으로 개발할 때는 구조화와 성능, 유지보수 측면에서 더 명확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다트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객체지향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문법이 비교적 읽기 쉬우며 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구조를 염두에 둔 언어입니다. 그리고 플러터와 만나면서 다트의 역할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플러터는 화면을 자주 다시 그립니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가 바뀌고 상태가 바뀌면 화면도 그 변화에 맞춰 다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때 다트는 개발 중에는 빠르게 수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고 출시할 때는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되어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트는 플러터에게 잘 맞는 언어였습니다. 개발할 때는 빠르게 실험하고 배포할 때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트와 플러터의 관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트는 언어입니다. 플러터는 그 언어로 앱을 만들게 해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다트는 문장을 쓰는 도구이고 플러터는 그 문장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시스템입니다. 다트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설명합니다. 플러터는 그 설명을 바탕으로 실제 화면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면에 버튼 하나를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다트 코드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가운데에는 버튼을 하나 놓고 버튼 안에는 시작하기라는 글자를 넣고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라. 플러터는 이 설명을 읽고 실제로 화면 위에 버튼을 그리고 터치 이벤트를 연결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플러터 개발을 배울 때 다트 문법만 외우면 부족합니다. 반대로 플러터 위젯 이름만 외워도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다트로 플러터의 구조를 설명한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플러터의 UI 방식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플러터에서 화면은 위젯으로 구성됩니다. 위젯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위젯은 화면을 이루는 조각입니다. 텍스트도 위젯, 이미지도 위젯, 버튼도 위젯, 여백도 위젯, 정렬도 위젯, 리스트도 위젯입니다. 플러터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위젯입니다. 이 말은 화면을 레고처럼 조립한다는 뜻입니다. 큰 화면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세로 정렬이 있고 그 안에 이미지가 있고 그 아래에 제목이 있고 그 아래에 설명이 있고 그 아래에 버튼이 있는 식입니다. 입문자가 플러터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처음부터 코드만 보기 때문입니다. 코드로 보면 괄호가 많고 위젯 이름이 많고 중첩 구조가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박스 안에 박스, 세로 안에 가로, 컨테이너 안에 텍스트, 버튼 안에 이벤트. 플러터 디자인의 핵심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터를 배울 때는 코드를 외우는 것보다 먼저 화면이 어떻게 쌓이는지 봐야 합니다. 이것이 플러터 플로우가 입문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러터 플로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플러터 플로우는 플러터를 대체하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 아닙니다. 플러터 위에서 앱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각적 개발 도구입니다.
플러터에서 코드로 작성해야 하는 많은 화면 구조를 플러터 플로우에서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러터 코드에서는 컬럼, 로우, 컨테이너, 텍스트, 버튼 같은 위젯을 코드로 작성해야 합니다. 플러터 플로우에서는 이것을 화면에서 직접 배치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플러터 플로우에서 컨테이너를 놓는 것은 플러터의 컨테이너 개념과 연결됩니다. 텍스트를 넣는 것은 플러터의 텍스트 위젯과 연결됩니다. 세로로 배치하는 것은 플러터의 컬럼 개념과 연결됩니다. 가로로 배치하는 것은 플러터의 로우 개념과 연결됩니다. 즉, 플러터 플로우는 플러터를 몰라도 앱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지만 플러터 구조를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플러터 플로우가 쉬운 이유는 개발을 마법처럼 없애서가 아닙니다. 플러터의 구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발의 역사는 기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동해온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를 직접 조작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는 반복 작업을 줄이기 위해 프레임워크가 등장했습니다.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안드로이드와 iOS를 따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크로스 플랫폼이란 개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에는 성능, 일관성, 유지 보수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의 기본 UI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화면을 그리는 플러터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플러터는 다트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트는 언어이고 플러터는 그 언어로 앱 화면과 동작을 만드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플러터는 위젯을 조립해서 화면을 만들고 다트는 그 구조와 동작을 설명합니다. 플러터 플로우는 이 플러터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더 쉽게 조립할 수 있게 만든 도구입니다. 그래서 개발 입문자가 플러터를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문법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역사를 이해하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고 플러터가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플러터가 더 이상 어려운 코드 덩어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을 조립하는 방식,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 그리고 그 구조를 시각적으로 도와주는 도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플러터를 배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코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다트 코드가 보이고, 다트 코드가 보이면 플러터가 보이고, 플러터가 보이면 노코드 플랫폼 플러터 플로우도 훨씬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